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까지 지장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행복해지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했는데요. 부지런히 실천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오늘은 한국 불교의 미래, 인재 양성을 주제로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정법을 잘 계승해서 대대손손 세세생생 모두의 미래를 밝게 비출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현주소에 대한 생각 함께 나눠볼까요? 얼마 전에 동국대 부총장을 지내시고 금강대 총장을 지내신 정병주 총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요. 또 많은 불교학과 교수님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불자라면 누구나 한국 불교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암담한 마음이 없는 것 아니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희망도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D대학교의 불교학과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전부 다 불교에 대해서, 세상이 아니라 한국에서 모든 이들이 불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법안 스님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법문을 할 때 보면은 완전히 불교가 앞으로 엄청나게 부흥해서 다시 한국 사회에 시도 이념으로 컴백할 것 같다. 그런 확신을 갖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한국 불교계를 분석해 보면 절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될까요? 바로 부처님의 정법, 올바른 가르침이 널리 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3월 달부터 불교 매스컴을 통해서 생활 법문을 하면서 대한민국 불자들에게 생활 법문이라고 하는 장르, 그리고 재가 불자와 출가 불자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용어, 이런 부분들, 또 법우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가 됐어요. 무엇보다도 오늘날 불교의 많은 매스컴들이 생활 불교 법문, 현실에서 잘 사는 방법을 많은 스님들, 법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시대적 조류에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영문서적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부티즘, 이코노믹스 앤 사이언스 해가지고 이런 영문서적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가면서 널리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자본주의의 한계, 상업 자본주의의 한계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으로 불교가 그걸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부분들은 영향력은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21세기가 불교의 가르침이 가장 필요한 세대거든요. 정토삼부경에 보면 오탁악세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탁악세라고 하는 것은 5가지가 오염이 심각하게 돼서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오탁악세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첫 번째가 겁탁인데, 겁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자체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말법 시대예요. 이 말법 시대에
그 오염이 심각하게 된 잘못된 시대라는 거예요.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에 들어와 있고, 금강경에 나오는 후 500세의 시대가 바로 그 오늘날인데, 이러한 시대를 맞아서 과연 희망이 있을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먼저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에 대해서 후 500세에 이 말씀을 믿고 따를 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후 500세에 과연 불교가 금강경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석가세존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막장시설하라. 후 500세에도 유직의 수복자가 있어서 계율을 지니고 복을 닦는 이들이 있어서 어차장구의 능생신심이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능히 신심을 내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석가세존이 가시고 2600년 되는 오늘날 시점에 되는데, 바로 한편으로 보면 그 각 불교 종단의 또 종단 구성원들의 막행막식, 또 사회적인 물의 이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불교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불교의 가르침, 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나오는 그 수많은 서적들이 21세기 인류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는 환경의 파괴에서 오는 그 이상기후, 또 그보다 더 큰 위험으로 대두된 게 AI라고 하는 요 부분이 훨씬 더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전 세계의 뛰어난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 AI 개발을 총괄하던 그 책임자가 사퇴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AI를 더 발전시켜 놓으면 한 방에 인류가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 이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AI를 탐진치 삼독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쓴다면 인류는 하루아침에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게, 저도 오래전부터 그 걱정을 해왔어요. 다만 탐진치를 없애는 진리의 세계로, 자비의 세계로만 쓸 수 있다면 인류는 신의 세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최고의 석학들이 인류의 미래를 걱정해서 이상기후, 또 AI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위험성, 이런 부분을 경고해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부처님이 2600년에 말씀하셨던 그 인류의 육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더 나아가서 보리심까지 이런 부분들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것 또한 현재 칼의 양날을 가진 칼의 위험성과 편리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뇌과학자들은 뇌와 우리 환경을 통해서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 교리인 육근과 육경,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안, 이, 비설, 신의,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색성, 향미, 촉, 법, 안, 이, 비설, 신의 뜻과 법과 요 사이 관계를 조절하는 그런 방법들이 전부 개발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구사론에서 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서양에서는 구사론과 불교 논장을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선두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불교가 티베트 불교예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사람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명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태, 이런까지도 엄청나게 세밀하게 연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매년 과학자들, 의학자들,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티베트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인류의 미래를 또 인류의 그 육체와 뇌, 과학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논장이고 또 한편으로 생활 부분에서는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한 남방불교의 그 유럽과 미국의 포교 과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도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재 불교계가 잠자고 있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개정해로 돌아가고 경륜론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불교에는 대승불교에는 두 가지 정법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교리정법이 있고 하나는 수행정법이 있는데 하나는 교법, 하나는 증법 이렇게 한자로는 합니다. 교리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장, 율장, 논장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정법은 우리가 계율, 선정, 반야 그러니까 그 계정의 사막을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자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행복과 현실적인 성취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저는 얼마 전에 올해도 그 대만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 불자님들하고 대만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처음 간 법우님들도 많이 있었는데 대만 불교를 보고 가면서 엄청나게 환희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나라보다 땅도 훨씬 작고 한데 어떻게 이런 불교를 할까? 바로 스님들은 경륜론에 의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또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그것을 계율로 다 바꿔서 계정의 사막을 생활화로 삼고 대승불교니까 육바람일, 보시바람일부터 이렇게 실천하는 불교가 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70%가 타종교로 그 이미 넘어간 상태를 현재 80%의 불교 국가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더라고요. 150%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가 했더니 베트남은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베트남에 제 제자의 동료가 같이 인도에서 공부를 한 제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트남 불교가 엄청나게 지금 부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은 군인, 경찰, 공무원, 국가직을 직업을 택하려면 불자가 아니면 일단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면서 그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비결은 스님들이 계정의 사막에 철저하게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스님들도 일반 음식점 또 유흥 음식점 당연히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커피숍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데도 스님들이 들어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가는 게 어떤 영향을 주냐 그랬더니 음식 하나 절제하고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가지고 베트남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때문에 불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경제적 원칙에도 맞잖아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데 12년 전에 처음 나와서 생활법문한다고 할 때 기복불교 한다고 저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중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복력이에요. 복덕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왕실 초청으로 캄보디아 왕궁을 방문하고 왔어요. 캄보디아의 푸놈펜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절들이 많아요. 왕궁에도 당연히 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 국회 부의장, 국회 외교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가면서
우리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못 산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아니에요. 이미 복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고 복력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신심이 굉장히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복덕자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구나 하는 것을 느껴가면서 한국 불교 저는 희망이 넘친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 되니까요. 뭐 계율,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육바라밀 실천할 수 있거든요.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해보니까 되대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뭐 3장을 다 외우고 또 통달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그건 뭐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불교를 이 땅에서 다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BBS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를 보고 글 쓴 분들 중에서 제 부족한 이 법문을 보고 타종교에서 불교로 그 귀해하는 분들이 본인들 주위에 많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우리 범부 중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노방전도 하나 안 하고 크게 나가서 전도 안 하면서도 불교가 한국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부처님의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이 넘치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작지만 하나씩 실천해 보면 대만에서 일어난 기적, 베트남에서 일어난 기적, 그 다음에 캄보디아를 가니까 그 절대 권력자 훈센 총리의 초청을 받아서 가보고 또 왕실의 초청을 받아서 가봤는데 이분들이 불교가 진정한 평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최대한 그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면서 세계 불교도 의회와 그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캄보디아를 불교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한국에서 고려시대 때의 그 국가 지도 이념으로 그 가장 우리 한국 5천년 역사 중에서 잘 사는 좋은 나라가 고려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얼마 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정병조 총장님께서 그 한국 사회가 불교가 지배할 때가 가장 그 태평성세를 이루고 인권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 좋은 시대였다라고 그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한국 불교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부처님 말씀에 진흙덩어리가 커야 불상이 커진다고 하는 불상을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미 재료는 충분하게 갖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승불교에서는 번뇌즉 볼이라고 하니까 그 번뇌가 클수록 볼이 깨달음 또한 클 수 있다고 하는 저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인재 양성이 필요한 이유. 전 최근 들어서 이제 안심정사에서 젊은 불자들을 종무요원이나 또 출가 제자로 많이 육성할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계에서 일하면서 배고픈 불자가 아니라 본인들의 뜻을 멋지게 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뭐 대기업까지는 금방 못 따라가겠지만 대기업의 연봉까지도 그 제공해 가면서 좋은 인재들을 끌어들여서 멋지게 능력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대만의 불광산사라든지 그 신흥 4대 종단, 또 요즘 정말 오후죽순처럼 대만 불교의 전성시대를 구가하는 그런 사차들과 교류를 해가면서 정말 희망을 많이 느끼고 왔어요. 이제는 인재 양성이 필요해요.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인데요. 하나는 출가제자, 하나는 재가제자들이
불교계에서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그건 당연히 그 빠른 시일 내 불교가 이 땅에 사회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종무원법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그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고 유능한 친구들이 와서 좋은 일자리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출가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출가 제자들에게 희망이 되면, 희망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자기 자신 개발과 사회적 위상, 또 본인이 해서 세상을 맑고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있다면 틀림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 양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방면에 성공한 부분이 대만 불교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 대만 불교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을 해서 이미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하고 다시 그 불교가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그 자리를 매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심정사에서는 안심불학원, 승심불학원도 운행하고 하는데 전부 다 무료로 해서 많은 불자들이 자유롭게 와서 듣고 또 불교의 신심을 가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기복을 중심으로 해서 기복불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더 뭐 기복불교를 떠나는 게 아니면서도 부처님의 고급 불교 바로 그 논장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불교들이 수월하게 되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인재 양성은 바로 불교가 살아나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카나다에서 오래 살았던 우리 그 신도가 있는데 카나다의 젊은이들이 불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데 이제 역으로 한국에도 이렇게 수입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영문불서가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왜 나와요? 필요하고 그걸 필요로 읽는 독자들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유행하는 거를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불교가 이 땅에서 그 부흥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불교를 해가면서 제 멘토가 두 분 계신데, 하나는 일본의 신란성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일본의 최대 종단인 정토 진종을 한 시조세요. 이분은 그 천여 년 전에 그 앞으로 불교가 승속의 경계가 없어지는 때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정토 진종에는 승속이 없고 누구든지 다 지도자가 돼서 불교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비춰보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출가 제자뿐만 아니라 제가 불자도 또 코로나를 통해서 더 엄청나게 엑셀러레이터가 밟아져 가지고 줄었다고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희망적인데, 결국은 인류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삼독이라고 하는 번뇌예요. 삼독이라고 하는 번뇌인데, 탐심과 분노와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에 의해 가지고 고통받는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바로 불교거든요. 대만 불교를 보면 대만 불교는 일단 승속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각자 하는 역할들을 정확하게 분담을 하고 있어요. 또한 대만 중국에는 제가 불교, 거사 불교가 또 한쪽으로 굉장히 큰 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멘토 두 분 중에 한 분은 신란성인, 또 친란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이고, 한 분은 대만의 불광산사 성운대사신데, 이분들의 생각, 이분들의 사상을 우리가 조금만 배워온다면 훨씬 더
현재 한국 불교의 중흥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현재 그 안심정사에서는 티베트 스님들을 그 2분 초청을 해가지고 현재는 대구 도량에서 그 대학교에 가서 한글 학당 공부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6개월 반년 공부를 했는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이분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또 인도에서 그 최고 박사학위나 하람파 학위를 받으신 분들인데 그 티베트 스님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전부 다 신뢰를 받으세요.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냥 그 이미 공부는 적어도 30년 이상 공부를 하셨고 또 경륜론에 해박하게 뭐 지구상에서 최고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학위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저는 그 한국에 많이 모셔오려고 해요. 물론 가장 큰 것은 뭐 늘 그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근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국에는 현재 논장 부분이 너무 약하다. 경장, 율장, 논장이 있는데 경장도 약하지만 율장은 거의 없고 논장 자체도 없는데 요거를 번역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요즘 한글 공부하고 한문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 대승불교권에서 들어오지 못했던 율장 또 논장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제 목표는 그 이러한 스님들을 일단 짧은 시간에 100명 정도 그 모셔와서 그 한국에 공부하는 풍토를 조금 더 빨리 자리를 매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 불교의 그 선 영향력을 아주 많이 그 작용할 거라고 봐요. 처음 인연 맺은 것은 한국에 오신 스님들이 그 어디를 가나 동안거랑 하더라고요. 하는데 할 자리가 없어서 옥상 그 건물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겨울에 100일 수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지 말고 우리 절에 와서 내가 절 한쪽을 하나를 내줄 테니까 하면 안 되겠냐 해서 그렇게 인연이 됐는데 그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수행을 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이분들이 교육 과정들을 그 책과 또 그 정보를 들어가면서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를 지향하니까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율장과 논장을 그 번역해내고 또 같이 공부한다면 오늘날 한국 불교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분야에서 안심정사에서 빅픽처로 그 티베트 출신 스님들 많이 모셔와서 그 경장, 율장, 논장 이 부분 번역 사업, 즉 티베트 불교 연구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불학 연구소를 설립해서 그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형성을 하고 번역 작업 또 정비 작업을 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많은 불자님들의 그 협조라든가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에 현재 뭐 별로 큰 어려움은 없고 더 이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많은 불자님들이 함께 이 불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먼저 왔지만 스님 두 분 오실 때 스님 두 분은 이제 인도에서 박사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박사지만 티베트 말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 인도에서 이제 박사 과정 끝나고 나서 법안 스님은 제가 예전에 먼저 이제 몇 년 전에 7, 8년 전에부터 알게 되는 스님이세요. 법안 큰 스님은 큰 스님께서 이제 항상 누구보다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포교하시려고 하는 그 생각을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올바르게 불법을 널리 퍼지기 위해 티베트 스님들이 좀 조정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 스님 두 분은 인도에 계실 때 우리가 서류 준비하고 법안 스님을 이제 랑 연결하면서 초대해서 이제 현재 스님 두 분은 그 안심 정사에 이제 계시면서 학교에서 큰 스님께서 법안 큰 스님께서 보내주시고 학교의 비용과 생활비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시면서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같은 부처님 제자라서 뭐 한국 불교, 티베트 불교, 뭐 인도 불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처님 가르침을 하고 어느 나라 가더라도 장점과 단점 어느 나라 가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스님 두 분 이제 이 계시 티베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 박사 과정을 끝나서 오시기 때문에 티베트 그 우리가 인도 망명 사찰 안에 스님들 수천 명 공부하면서 20몇 년 동안 불교에 대해 현교과 금강성 밀교 수행의 과정을 끝나고 한국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말을 잘 하게 되면은 한국 이제 불자님들랑 인연되는 분 불자님들랑 서로가 이제 교류해서 서로가 교류해서 부처님 법을 이제 앞으로 더욱더 발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생각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 도반 코너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숙례 법우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행하시고 또 잘 전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법우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천군 만마가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불교 매체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부족한 법문이지만 널리 볼 수 있도록 ARS도 좀 눌러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무량복덕을 늘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진희 법우님, 법안 스님의 제가불자를 위한 생활 법문을 듣고 이웃 종교에서 개종한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모두 새로운 생활 법문을 펼쳐주시는 스님의 교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원님, 제가 눈물이 핑 도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부처님 말씀 조금이라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법우님 늘 세세생생 부처님의 은혜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코너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님, 저는 한 번 이혼을 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소문난 캠퍼스 커플이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로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다시는 결혼은 물론이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누구를 소개해 준다고 하면 질색인 걸 아는 몇몇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작전을 짰나 봅니다. 평소의 모임처럼 저를 불러내선 나름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연출하더라고요. 딱 봐도 티가 났지만 그래도 신경 써준 친구들이 고맙기도 하고 못하는 연극 하늘하에 쓰는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저도 함께 편안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조심스럽게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서로 나이가 있다 보니 여자친구가 결혼 의사를 내비칩니다. 스님, 저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면서 타고난 제 팔자가 결혼은 하면 안 된다고 느꼈거든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주도 있는지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오랜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 법부님 앞에 행운이, 불보살님들의 은혜가 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은 이제 우리 법부님께서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연애는 기분으로 하는 것이고 결혼은 계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정확하게 수판을 두들겨 보고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감정만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서로 그 대화를 철저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새로운 이 법부님하고 그 만나신 분하고도 일단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하세요. 허심탄회. 걸림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일 위험한 것은 배가 떠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서로 싸우고 조율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배가 출발한 후에 싸우면 배가 뒤집어져 갖고 다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법부님이 만나고 서로 결혼 이야기도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거리낌 없이 용기를 내서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바도 정확하게 그 말씀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서로 가능하면 결혼은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법상의, 율법에 의한 상법상의 계약이라고 제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수 총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결혼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상법상의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상법상의 행위하고 같으니까 두 분이 대화를 충분히 하고 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전부 다 그 리스트업 하세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해주겠지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본인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재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재혼이기 때문에 서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또 아니면 우리 법부님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꺼리고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세상에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팔자도 있고 결혼을 하면 첫 번째 결혼을 무조건 실패하는 팔자도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팔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명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면 그건 의지예요. 의지는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 의지를 발휘할 때 진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법부님이 그 본인이 진정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그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말고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왜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결혼하면 안 될까? 아니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감정적인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훨씬 수월해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정확하게 원하는 바, 또 결혼하는 상대에게 원하는 바가 이런 게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결혼은 상법상의 계약이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이 계약이 원만하게 성취되고 서로에게 윈윈하는 가장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는 길을 찾으신다면, 조금만 이런 부분을 고민하신다면 정말 좋은 새로운 멋진 인생이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쪼록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법무님 불보살님 전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축복이 넘치시기를.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한국 불교, 대한민국,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힘써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은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 정말 잘 때라는 주제로 그동안 함께 공부하고 고민해온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